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 백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MPL. 자, 그 전에 계속해서 전화 활짝 열어놓고 많이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MPL 갖고 온 거는 MPL을 직접적으로 매입해오고 배당이 나가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듣다 보시면 경매랑 또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직접 실물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PL 투자 이렇게 한다 라는 제목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자산관리자, 이게 은행이죠. 은행 및 여신정문 금융회사의 매각대상 선정 및 매입 문의를 하게 됩니다. 이 대출을 갖고 있는 회사에다가 이 매각 대상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갖고 매입 문의를 저희가 이제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을 바로 갖고 온다, 데이터들을.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나면은 이게 어떠한 물건인지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갖는 순서가 MPL 자산을 실사를 합니다. 현장을 가서 지적 공부를 검토를 합니다. 자, 현장을 가서 뭘 보냐면은 뭐 입지나 위치도나 아니면은 뭐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될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임대 등기상에 있는 나와 있는 것들이랑 일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적정하게 MPL 물건이 우리가 선정했던 물건이나 매입 문의를 했던 물건들이 적정하게 잘 존재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MPL 자산 실사 단계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권리 분석 및 저희 회사의 이제 고유의 예상 낙찰가를 이제 분석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상 낙찰가를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운더리로 이렇게 한번 반경을 그려보면은 최근 요 반경 안에 얼마만큼의 유사한 물건들이 최근 5년치가 얼마의 낙찰가율로 낙찰이 됐는지, 비슷한 물건의 실패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향후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한다라고 표현해놨는데, 낙찰가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어떤 한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매입을 할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보겠죠. 그냥 주거를 할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할 거냐. 자,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 명확하다면 어때요? 이 아파트의 시세가 무조건 올라줘야지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투자가 아니라 MPL 물건에 대한 예상 낙찰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낙찰가가 채권 최고액을 침해하느냐, 요거를 분석해야 돼요. 자, 가격이 하락해도 좋습니다.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 간평금액에서 채권 최고액이 간평금에서 자꾸 유찰이 돼갖고 채권 최고액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시세 변동을 주변에 대한 최근 5년치의 경매 낙찰가율이나 유사 사례에 대한 낙찰 내용이나 아니면 이 유사 부동산에 대한 가격 변동 등을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평은 6억이다. 채권 최고액이 3억이다. 매입 금액은 2억 1천이다. 이런 가정을 세워봤을 때, 이건 이제 매입 금액이라는 거는 MPL 물건지를 2억 1천을 주고 이제 갖고 온 거죠. 사온 거죠. 1순위 근저당권을. 자, 그래서 3억 원까지 행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6억 원에 낙찰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3억 1천만 원에만 낙찰이 돼도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격에만 낙찰이 돼도 된다는 거죠. 자, 1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에서 받고 남으면 2순위가 가져가고, 2순위가 받고 나머지 3순위가 가져가고, 이런 구조가 됩니다. 남아있으면 받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1순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MPL 투자 물건 자체가 설정이 2순위다. 그러면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상 낙찰가를 분석할 때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MPL의 채권 최고의 한도 이상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면은 이 물건지는 어때요? 이 MPL 물건은 가져와도 된다라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된 거겠죠.
자, 그렇게 고유의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은 아니다. 네 번째 순서로는 NPL 자산의 현재 가치 및 예상 수익을 분석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지 아니면은 이 NPL에 대한 1순위 위에 얼마만큼의 뭐 당해세나 임차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존해줘야 될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NPL을 사올 때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질권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투자자들의 몫을 줘야 될 부분 다 계산해갖고 예상 수익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매입 적격 NPL로 판단이 분류가 됐다면은 매입 의향서를 해당 어디 자산관리사 즉 은행에다가 NPL 지금 근저당 1순위 근저당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에다 해당 은행에다가 매입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나 이 물건 사고 싶습니다 라고 제출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너네들 어떻게 돈 준비할 거야 라는 답변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 답변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가격 및 조건 협상합니다. 가격 및 조건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물건마다 틀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은행 담당자에 대한 어떤 유도리나 아니면은 은행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연말에 가까울수록 이제 1년 중에 연말에 가까울수록 이 쌓아놨던 부실 물건들을 회계 처리가 하기 전에 한 번에 다 털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많이 쏟아져요. 좋은 물건들이. 근데 원금 회수를 빨리 해야지. 왜냐면 이게 부실화된 거잖아요. 논 퍼포밍 론. 부실화된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은행은 예를 들어서 130%짜리 근저당을 갖고 2억을 투자했다. 그럼 채권 채고 2억 6천이 되겠죠. 2억 원을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이자를 고민할 게 아니고 2억 원 회수하지 않으면 자, 은행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대손 충당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묶여놔야 돼요. 그냥. 아깝잖아요. 이자도 못 받고 투자행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BIS 비율이 떨어져요.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은행 건전성 지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BIS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제재를 받게 되겠죠. 금융당국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쭉 있어요. 뭐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채권 관리하는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털어내려고 할 겁니다. 이자를 고사하고 원금을. 근데 이런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빨리 해소를 하기 위해서 2억보다 할인해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억짜리의 근저당권을 2억 6천에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2억 원을 할인해 갖고 한 1억 9천에 사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폭이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격 및 조건 협상에서 얼마만큼의 할인을 하느냐, 얼마만큼의 할증을 하느냐, 할증을 했을 때는 얼마까지 할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라고 협상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매각금융기관의 내부 이사회를 통과해서 기존 채무자들에게 NPL 채권 사전 양도를 한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제가 채권자지만 제가 1순위 근저당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걸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통지를 하고 양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은 갚기 그 기일이 결정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를 할 수가 없고 실제로 넘어가더라도 양도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NPL에 사전 양도 통지를 해서 이 사람이 못 갚는다라는 의사표명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못 갚는다라고 표명이 되면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NPL 채권 매입을 위한 파이낸싱 스트럭처를 수립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단순하게 의향서 제출하고 구매, 인터넷에서 구두 사거나 화장품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권 대출을 얼마 받을 거냐. NPL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레버리지를 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PL에 대한 물건 금액이 매입 금액이 100억 원이다. 130억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을 100억이다. 자기 자본이 100억이 다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70억에서 80억 정도는 뭐란다? 질권 대출을 받습니다. 어디서부터? 은행으로부터. 그리고 투자자들이나 회사의 돈이 나머지 30억에서 20억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회사나 투자자들은 이 20억, 30억 갖고 100억에 대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고요. 30억의 잔존 스페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30억 투자해서 30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은행 질권대출, 어느 은행에다 질권대출을 받을 거냐, 금리는 몇 프로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내부적으로 스트러처를 구성을 해서 매입에 대한 기획을 다 끝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NPL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로 1순위 근저당권을 사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개입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질권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해야 되는 자기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언제 개입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프로세스 중 항목에 해당되는 투자자 결정 시 투자자의 자기 자금 투입에 대한 비율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들어가야 될 혹은 고객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이 혹은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한도가 한 1억 원 정도를 예측을 한다. 1억 원, 나머지 한 7억 정도는 대출을 받았다. 채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러면 1억 원을 한 명이 투자자 한 분이 1억을 다 들어와도 되고요. 1,000만 원에 10분이 들어와도 된다. 질권을 다하는 순간에 동등한 지위로 들어가고 정률이잖아요.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이기 때문에 1억 한 명이 들어와도 10에서 13%, 뭐 14% 똑같이 같은 물건이라면 10명이 들어와도 10에서 13%, 1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PL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후에 해당 물건지 투자자 명부 및 금액을 취합을 하죠. 어떤 분이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 다 데이터 끌고 와라. 이자 얼마 지급해드려야 되고 다 끌고 와라. 정리를 해놓죠. 금액을 정리되어 있는 명부하고 금액을 매칭을 시켜서 해당 물건지에 대한 등기 설정을 합니다. 어떤 등기냐? 질권 등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은행에서, 두 번째는 회사가 있죠. 세 번째는 투자자라고 할게요. 은행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사왔어요. 회사는 뭐예요?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은행이 갖고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온 거니까 회사가 당연히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죠. 투자자가 근저당권자가 될 수 없기에 투자자는 1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위할 수 있는 질권자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부 질권을 들어가게 되면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질권을 해지해야지만이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혹은 투자 운용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먼저 선배당이 나가야 된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법원에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기 설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안전성 때문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어떻게 돼요?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차이가 뭐냐면 여기가 경매 시점이다. 여기가 낙찰 시점이다.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배당 시점이다. 여기가 시작 시점이다. 자, 그러면은 NPL은 경매가 시작될 때쯤 NPL 투자를 들어와서 경매가 기일이 결정이 되고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됐다. 그래서 배당 기일이 결정이 돼서 배당을 받으면 NPL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끝. 이 글자가 보이나요? 종결되는 거예요. 출구 전략이 뭐예요? 배당으로부터 진행이 된다. 근데 경매를 진행할 사람들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들어오는 거죠. 경매가 시작될 때 어떤 물건인지 분석을 하고 이때 투입이 돼서 낙찰이 되고 나면 이때 돈을 쏟아붓고 뭐예요? 이후에 후속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 다시 부동산을 되팔아야 되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그것이 이제 NPL과 경매에 대한 출구 전략의 가장 큰 차이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정 신청 후에 한 3에서 4일 정도에는 등기부에 등록이 되고요.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등기 필증. 부동산을 사시면은 등기 필증이라고 이런 A4 용지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떼면 막 이제 그러니까 그 보안 카드처럼 이렇게 숫자들이 막 적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수령하게 되세요.
투자자 개인이 주소지로 등기 필증을 발송해서 수령하게 되는 거죠. 방금 드렸던 말씀. 그 다음에 투자 기간 중에 경매와 관련된 모든 법원에서 내용들은 모두 법원에서 공시 안내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로 질권자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낙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습니다. 기일 변경이 됐습니다. 속행 신청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으니까 배당 받으러 오세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요? 법원에서 계속 공시를 안내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NPL 물건지 경매 낙찰 후에 법원에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시면 된다. 이게 가장 큰 어떤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투자가 진행이 되고 회사로부터 입금을 받고 정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NPL 같은 경우는 NPL 취급 회사로부터 투자가 진행이 되고 배당은 어디로부터 받는다?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질권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어떤 기일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는 먼저 다 뭐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 가장 최우선 배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순위 근저당권보다 더 앞서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1순위가 있으면은 밑에는 2순위가 있겠죠. 그 밑에는 3순위가 있을 거고요. 1순위보다 우선하는 게 뭐 국세 같은 뭐 당해세, 세금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소액 임차자, 임차자의 보증금 이런 것들은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순위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보다 우선하는 어떤 법적 장치들을 법원에서 다 보존을 받고 직접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실제로 이 윤기림 전문가가 배당 받는 거에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경매가 어떻게 낙찰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배당금을 어떻게 직접 수령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이네요. 예, 제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황홍원 전문가님이 오신 이유는 직접 저처럼 이렇게 배당을 받으러 오셔야 되는 게 맞지만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대신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투자자분들은 통장에 배당금만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바쁘셔서 못 오시면 이제 저희가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배당금을 수령해서 그분들에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절차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은 2시에 배당이 실시가 되는데, 우선 그 경매 계장님하고 그 판사님이 오셔가지고 배당을 확정 지어주면 저희가 배당표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저희가 보관계에 가서 그 배당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황원 전문가님 반갑네요. 예, 또 시간이 되셔서 와서 도와주셔서 같이. 지금 저기 이제 받으러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경매법정이 따로 있습니다. 203호 경매법정 가면 다른 법정과 달리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저거 촬영해도 됩니까? 판사님 확정을 뒷모습만 시켰고 나왔잖아요. 이제 배당금 수령서를 출국 명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배당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당표를 가지고 이 보관계라고 돼 있죠. 네네. 보관계에 가면 이제 그 은행에서 돈을 수령할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이제 저 직원분이 이거 적어서 주셔요. 그러면 이걸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 신상정보를 이게 기록을 배당금, 하고 제 신상을 배당 기록을 하고 1층에 보관계라고 있습니다. 보관계에 가서 제출하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그 지급 명세를 다시 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영상을 잠깐 봤는데 법원 분위기가 막 험악하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돈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좋고, 실제로 이제 은행 장면도 잠깐 나왔는데 은행에서 이제 돈을 직접 수령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또 NPL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물건을 한번 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얼마만큼 예측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 은평구 신사동의 아파트입니다. 은평구 신사동의 아파트. 자, 아파트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아파트 물건의 NPL을 구매하는 거겠죠. 자, 자기 자본 투입 비율은 5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투자 기간은 12개월, 예측 수익은 약 60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보는 거는 사실 10%가 조금 넘는데, 서울권에 대해서 아파트의 10%가 조금 넘는 NPL 물건을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임장 활동으로 갔을 때 아파트가 좀 낡긴 했었습니다. 낡긴 했었고, 근데 이제 주변의 어떤 활동량이나 거주의 이동 같은 것들이 있죠.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고 회전율, 매매 회전율이나 아니면 임차 회전율도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좋은 이 NPL 물건이다라고 예측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 정도 수익률이면 한 12%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투자를 할 때에는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12개월을 못 채우고 낙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차 낙찰 때 바로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기일 변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조금 지연을 시켜서 이자를 조금 더 쌓아야 될, NPL에 대한 연체 이자를 계속 수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 수익은 이만큼이지만 실제 수익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다만 그 일자 경과별로 정해져 있는 이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손해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건지도 한번 볼게요.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다세대인데요. 요 다세대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14개 호실이 한꺼번에 나온 거죠. 즉 거의 통으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통으로 나온 물건을 역시 다 통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다세대 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인 NPL을 구매한다.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지난 시간에 NPL로 아파트를, 집을 내 집 마련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물건, 즉 임대사업을 염두하시는 분들이 NPL을 통해서 이런 임대사업지를 구매하셔서 직접 낙찰을 받아갖고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자금 비율은 4,300만 원. 아니 이거 전체를 갖고 오는데 자기자금은 4,300만 원밖에 안 된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질권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질권대출을 받는다면 더 높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실제로는 4에서 4.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질권대출을 받는 거고요. 투자 예측 기간은 약 12개월에 예측 수익률은 4,300만 원 대비 430만 원, 10% 정도를 예측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물건 소개도 했고 NPL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쭉 한번 읊어봤는데 속속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료 전화 022638-390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